예. 사실은 제가 이 강연 부탁을 받고 조금 망설였습니다. 제가 해도 되는지. 저도 화가 벌컥벌컥 잘 나는 사람이라서 이 분노 조절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지 제가 좀 고사를 좀 하다가 좀 분노에 대해서 화를 좀 같은 말이죠. 분노화 잘 다스려 봐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저 자신이 사실은 공부한다는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공부한 거 또 평소에 또 가르치던 것들을 연결을 해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 입장은 분노, 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부에서 어떤 주어진 자극에 의해서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이 그것이 뭐 분노뿐만 아니라 뭐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슬픔이나 우울이나 뭐 불안이나 어떤 감정도 저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받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구성주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크게 스트레스와 웰빙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고와 락이겠죠. 고와 락, 스트레스와 웰빙. 이것은 바깥의 조건에 의해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심리학에서도 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의 이 모임은 붓다 비 퀘스천 시즌 2 그래서 불교적인 어떤 관점과 함께 공부가 되는 그런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의 기본도 역시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렇고 사실 심리학도 그렇고 박조건보다는 물론 박조건이 관계하죠. 보다는 안조건에 더 초점을 둡니다. 분명히 박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이 우리 자신의 내적인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적인 마음에 초점을 둡니다. 뭐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라면 사회 구조의 개선에 더 관심이 많겠죠. 물론 심리학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러한 관점을 갖지 않지는 않습니다만 심리학자로서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죠. 또 불행한 사람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심리학자들이 하게 되는데 그때도 주로 박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박조건도 분명히 개입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내면이 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면을 성찰하고 이해하고 그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심리적인 장애로부터 벗어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심리학이나 불교나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불교는 심리학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도그마나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와서 봐라, look and see. 네가 해봐라. 그게 맞으면 네가 실천해라. 어떤 뭐 권위 있는 사람이 했다. 뭐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그 권위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스스로 경험적으로 자기가 이해되고 체득되는 부분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점에서 어떤 일반적인 종교와는 다른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불교는 심리학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부분도 사실 이 붓다 비퀘스천 시즌 2 그래서 불교적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심리학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아마 섞여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의 경우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스트레스와 웰빙, 고와 락으로 구분해 본다면 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화의 경우에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조건이 함께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내면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화가 만들어지는가에 초점을 두게 되고 또 화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우리 내면을 이해하고 그 내면의 그 변화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제목이 분노는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불교에서 보면 그런 역설이 많이 있죠. 번뇌 즉 보리다 그런 말씀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좀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더 많은 고통이 만들어지는 분노, 화의 경우에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고 돌아보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성장하게 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분노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분노는 우리가 거절하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억압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웰컴, 환영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그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성장하는 그러한 재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조건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그림을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숫자로 보게 될 거고 13이라고 보게 되겠죠. 또 위에서 아래로 관점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알파벳 A, B, C에서 B로 보게 되겠습니다. 또 이런 그림의 경우에도 보면 사실 그림은 하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대상은 적어도 두 개는 되죠.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네, 오리. 오리로만 보이시나요? 네, 토끼로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앞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동일한 그림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맥락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는 그림에 대한 경험은 이 그림이라고 하는 박조건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전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컨대 전혀 태어나서 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을 본 적이 없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오리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오리는 많이 봤지만 토끼를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여기서 토끼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의 단순한 그림 하나도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러한 그림 전에도 우리가 또 불교적인 관점에 또 말씀드려보면 뭐 일수사견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물이지만 그 네 가지 적어도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한테는 그냥 물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을 모르는 분은 없죠. 마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뭐 수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물이죠. 그 물이 천상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유리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다닐 수도 있고 미끄럼을 탈 수도 있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아귀라고 알죠. 아귀 늘 배고픈 배가 남산만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한 그 아귀의 경우에는 이 물이 피고름으로 보인다 그래요. 좀 고통스럽게 보이겠네요. 물고기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물고기한테는 사는 집으로 보인다 그러죠. 늘 자기가 있는 곳이니까. 아마 우리의 공기 같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그들은 그 물을 경험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현대 과학으로는 이미 다 알려졌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관점에서만
우리의 관점에서만 실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다른 관점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애니메이션 중에 개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개미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때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부분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데 개미들한테는 물폭탄이 나오더라고요. 물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개미들한테는 이만한 물폭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미한테는 우리가 경험하는 비와는 전혀 다른 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매우 작은 생물이 있다면, 물속에 사는 매우 작은 생물이 있다면 그들한테는 어쩌면은 물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느끼듯이 이렇게 쭉 연속된 어떤 실체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동글동글한, 어쩌면 동그랗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에 자기들이 놓여 있다고 볼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 현대과학에서 보게 되면은 이 물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가 브라운동하고, 분자를 또 들어가 보게 되면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들어가 보게 되면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그 원자는 매우 작은데 그 원자핵과 전자는 가깝게 있지 않고 매우 멀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자핵이 콩알만하다고 한다면 그 크기를 콩알만하게 비유하면 전자는 아마 저기 잠실쯤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큰 빈 공간으로 차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나무나 제 몸이나 이 벽이나 매우 고정되어 있고 틈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틈이 있겠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배워도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그거를 체험하지는 못하죠. 적어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보는 방식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 보는 거, 들리는 거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처리하는 의미적인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화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어떤 우리 경험에서 그 의미적인 처리에서 화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제가 우리 심리학에서 스트레스나 웰빙을 가르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하나의 이해의 틀입니다. 동기 상태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웰빙을 동기의 상태로 정의 내립니다. 스트레스와 웰빙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매우 달라요. 학자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스트레스와 웰빙에 대한 정의는 120개 정도 나올 거예요. 학자들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와 웰빙은 모두 동기의 상태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기, 욕구라고도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동기 혹은 욕구, 의도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욕구라고 해보죠. 우리 욕구가 없다면 스트레스는 없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고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욕구를 없애면 돼요. 욕구를 없애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딜레마가 있죠. 욕구를 없애게 되면은 여러분은 뭐를 또 잃어버리게 됩니까? 웰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웰빙은 동기의 충족, 동기 충족 예상. 스트레스는 동기 좌절, 동기 좌절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줄이면 고를 없앨 수는 있는데 락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내면에는 하나의 동기가 아니라 매우 많은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을 잠깐 돌아봐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욕구들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욕구도 있고, 가족들에게 바라는 욕구도 있고, 사회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도 있고, 직장 상사한테 바라는 욕구도 있고, 자기 미래에 대한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욕구를 잘 이해하고 그 욕구 중에서 어리석거나 불건강한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가급적이면 제거하거나 제거가 안 되더라도 많이 약화시키고 그보다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뭔가, 가치 있는 동기가 뭔가,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건강한 동기가 뭔가 그거를 잘 이해해서 그것에 좀 더 전력 투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스트레스와 웰빙을 욕구 혹은 동기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동기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스트레스 웰빙이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의 동기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정서 상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욕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은 욕구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바로메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동기가 좌절되게 되면 두 가지 경험을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더 다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분노, 화이고 또 하나는 우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 좌절을 경험할 때 그 동기 좌절이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한마디로 남 탓을 하게 되면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밥을 누가 뺏어간다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겠죠. 그 상대한테 화가 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동기 좌절의 원인을 상대한테 돌릴 때 우리가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그 동기 좌절을 내 탓이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밥을 뺏긴 게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내가 얼마나 덜 떨어졌으면 저렇게 밥을 뺏기고 앉아 있나. 자기 탓을 하게 되면 우울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야단친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야단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우울해지죠. 좀 주눅들고 그런 관계로 보시면 돼요. 우리 내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 경험하는 그 스트레스가 혹은 그것이 지금 화이라면 화가 어디서 오는가? 어떤 동기 때문에 만들어졌나? 그 동기가 과연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나한테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동기라면 그렇다면 감수하고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제 요점은 우리의 그 스트레스, 그중에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화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만들어지는 것의 핵심은 동기, 나의 욕구다. 욕구가 좌절됐을 때 그런 그 분노를 경험한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 귀인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자칫하게 되면은 우울로 갈 수 있다. 나를 응징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남 탓하다가 분노가 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분노 표출의 극단적인 경우로 한다면 살인이 되겠죠. 사람을 살해하는 겁니다. 남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탓에서 내부 기인에서 우울해지다가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죽입니다. 그게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 분노가 밖으로 향했느냐 안으로 향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현명하게 내가 어떤 동기 때문에 어떤 욕구 때문에 내가 지금 좌절됐지? 그걸 아시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남 탓, 내 탓할 필요가 없죠. 남 탓하지 말라고 해서 내 탓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불교에 뛰어난 점이 있다면 불의사상, 둘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 같습니다. 그래서 내 탓, 남 탓 아니면 내 탓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죠.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굳이 탓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바로 알고 바르게 행하면 될 뿐이죠. 네. 그래서 분노와 분노의 표현을 구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만 분노가 있고 분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를 낸다고 하게 되면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데 분노는 분노의 경험이 있고 분노의 표출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경험하는 것은 나의 그 동기 상태, 지금 내 욕구가 좌절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을 탓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 환경 둘 다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의 표현에서 보통 anger out, anger in 그래가지고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있고 분노를 안으로 표출하는 게 있습니다. anger in 그래가지고 억제라고 할 수 있겠죠. 분노의 억제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분노의 표출도 그걸 잘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분노의 악순환에 빠지게 돼서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고 분노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분노를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복과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노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분노 표출을 못하게 엄하게 가르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특히 성직자 분들 중에 분노 표출을 굉장히 꺼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부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 신도들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극도로 그 억제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화를 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억제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화를 있는 그대로 그 정서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능력을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화만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를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정상적인 정보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가 뭘 느끼는지, 내가 뭘 느끼는지를 잘 몰라요. 분노를 느끼는 거, 분노를 느끼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막 느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느껴야겠지만 분노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경원시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웰컴하고 그것을 잘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이해의 그 단초를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나에 있어서의 문제였습니다만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환경 자체의 제가 이제 오늘 포커스가 주로 나의 관점, 나의 이해, 나의 변화에 초점을 뒀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바깥의 구조일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환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불교나 심리학에서는 그 자체를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안 다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러한 방식이 환경 오염을 갖고 온다. 물을 오염되게 하고 또 사실 우리가 원자력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 만들지 말라 그 투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이게 투쟁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살면 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도 잘 살았잖아요. 전기를 좀 덜 쓰면 원자력 발전소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냐 저기다 만들어야 되냐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전기를 있는 대로 다 쓰겠다는 그런 욕구, 나쁘게 표현하면 욕망,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원자력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먹겠다고 하고 싼 값에 먹겠다고 하니까 그 닭들이 그 고통 속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소들과 돼지들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우리한테 오는 그 고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를 깨어 있어야죠. 우리가 값싼 것만 원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공장식으로 사육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공장식 사육 방식으로.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오느냐를 우리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 욕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죠.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 장치도 필요할 수 있죠. 또 근본적으로 물론 저도 심리학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욕심을 줄이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회 구조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 구조가 우리가 그런 분노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분노를 느껴야 할 때 못 느끼게 되면 자연은 아마 오염되고 훼손되겠죠. 문제 있는 걸 못 느끼고 있으니까요. 또 사회 제도에 있어서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에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그 분노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사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과 밖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오늘은 안에 초점을 둡니다만. 그래서 이 나의 문제에서도 아까 감정 둔화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게 되면은 신체화의 부분인데요. 그 감정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보게 되면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여성에게 조금 더 많습니다. 여성에게. 아마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예를 들면 화의 표출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제약이 있죠. 남자는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극도로 좀 억압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좀 억누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억누른 감정이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많이 나타나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어딘가 그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스트레스 검사에서 보게 되면 그냥 우울이나 불안은 별로 뜨지 않아요. 그 점수가 높지 않은데 신체화 점수가 높게 나타나요.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못 느낀다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신체 어디가 고장나게 돼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고 이제 바르게 써야겠죠. 분노의 경우에도. 분노는 이제 구성 단계가 있고 표현 단계, 좀 아까 말씀드린 걸로 연결할 수 있고요. 분노 관리, 그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분노는 관리돼야 됩니다. 그 분노 연구를 많이 한 그 윌리엄 레드포드라는 그 밴더빌트 대학의 교수는 그 책에서 앵거 킬스라는 책 제목도 앵거 킬스입니다. 분노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교 때 분노 지수가 높은 애들이 50대에 사망할 확률이 4배 내지 7배.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는 조절할 필요는 반드시 있겠습니다. 또 알다시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피해도 크고 또 화는 가급적 쌓아두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분노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화가 났는데 직장 상사한테 대드는 사람 많지 않죠. 사표 낼 사람 아니면 내가 사표를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야 내가 직장 상사한테 대들진 않죠. 그럼 화는 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화가 담아져 있죠. 그렇게 집에 오게 되면은 사소한 거에도 화가 납니다. 아내의 사소한 행위, 아이들의 사소한 행동도 화의 역치를 치게 되죠. 그래서 분노를 폭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속담이라 해야 되나,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데에 표출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분노의 그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나의 동기와 인지, 다시 말하면 나의 욕구와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내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그런 사고방식과 나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내가 성장하도록 하자. 또 그걸 통해서 환경을 좀 더, 분노를 통해서 환경을 이해하자. 내 분노와 관련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 사회와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바로 나의 이해, 이런 분노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그거 너머에 있는, 동기상태 이론으로 볼 때 욕구 없는, 동기 없는 좌절은 없거든요. 스트레스는 없거든요. 그 너머에 어떤 내 욕구가 있느냐, 어떤 사고방식이 있느냐, 그 과정이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상구보리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그 박조건을 이해하는 것, 내가 왜 아내와 꼭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가, 똑같은 일로 내가 아들과 관계가 왜 그런가, 내 직장에서의 관계는 왜 그런가, 내 사회에서의 관계,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또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나의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된다면 또 이걸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도 해소하게 되고 자연의 또 환경에 또 환경 친화적인 그런 행동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하화 중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이 모든 과정도 넓게 보면 하화 중생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성장이고 또 우리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노의 관리는 구성 단계, 그 다음에 이미 형성된 분노의 관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방이죠. 우리가 질병의 경우에도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아픈 다음에 치료한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치료한 게 좋죠.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상이, 중이, 하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미 발생한 기발병, 이미 발생한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하이다. 아랫 의사다. 이제 막 발생하는 그러한 병을 고치는 의술은 중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위는 뭐냐? 가장 최고의 의사는 뭐냐? 미발병.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병을 치료하면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의사고 그러한 의술이 최고의 의술이다. 이렇게 보자면은 어떤 성직자들이나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 혹은 좋은 멘토들 그런 분들이 다 의사다. 꼭 흰 가운을 입고 병원에 있어야만이 의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진짜 높은 수준의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지 않은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챙김 명상이나 자비 수행이나 여러분들 대부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방법론 다루기보다는 또 긍정 정서를 높이고 이건 뭐냐면 평소에 나에게 좀 즐거움, 행복, 재미 이러한 긍정 정서를 조금 많이 주는 것이 분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화를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집에 오게 되면 계속 마음속에 이제 화가 돌아다니다가 조그마한 단서만 주어지면 화가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행복이 이렇게 쭉 충만하게 되면 웬만한 일로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뭐 가정컨대 로또 10억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누구랑 어깨를 부딪힌다고 화가 나겠습니까? 별일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 상사와 한번 화가 난 상태에서 뭐 지하철 환승구에서 누군가가 어깨에 부딪힌다면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에게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명상도 도움이 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도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 경쟁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자기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몸값을 높이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 80-90%의 현대인들은 월코릭이 아닌가, 일중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정서에 노출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행복에 시간을 좀 투자해라. 취미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불자님들이나 혹은 또 요즘은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명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행복을 쭉 담아놓게 되면 웬만한 그 바깥에서의 충격에 우리가 쉽게 분노하거나 그러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반복해서 화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히 관심 가지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화가 아니라 뭐 특히 여러분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하고 부인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또 직장 동료하고 뭔가 좀 자주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반복되는 화가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사고방식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에서 그 구성 단계에서 이제 그 마음 챙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화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보면 제일 효과적입니다. 마음 챙김은 다 아시죠? 불교에서 사실은 기본을 두는 그런 사띠라고도 하는 마음 챙김 수행이 있죠. 이 수행은 최근에는 종교를 떠나서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그 사랑받고 있는 그런 수행법이 됐습니다. 그 불교에서 표현하는 거로는 자신반조, 섭신반조 이런 말을 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늘 밖을 보는 데 익숙하잖아요. 뭐 지하철 타고도 뭐 제가 지난번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무슨 뭐 군인 옷을 입은 사람이 젊은이인데 좀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군인이 배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밖을 보죠. 항상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 챙김이죠. TV를 보면서도 저 여자 탤런트 얼굴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성형한 것 같아. 어디서 성형했지? 뭐 이러고 중얼중얼대면서 TV를 보고 있다면 그러고 있는 나는 봤느냐? 일반적으로 밖을 보죠. 저 탤런트 나이가 꽤 많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팽팽하지? 보톡스 맞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TV 보면서. 그럼 그때 내가 그런 생각하는지를 보느냐? 거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이해하기는 매우 쉬운데 실천하기는 또 매우 어렵습니다. 간단한 거긴 해요.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도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볼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근데 볼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왜? 쑥 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 PPT인데요.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분노를 관리하고 싶은가? 내가 좀 분노를 너무 벌컥벌컥 너무 많이 내. 좀 다스려야겠어. 그런 동기가 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뭐 자비 수행이다, 마음 챙김 수행이다, 오늘 제대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무슨 그 긍정심리 기법이다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죠. 그림의 떡을 아무리 봐도 내가 배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뭐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동기에 의해서 또 내가 웰빙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려고 할 때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 중에서는 특히 성장의 동기나 관계의 유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나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이제 또 성장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그냥 돈 많이 벌고 집 큰 데서 살고 뭐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가겠어 뭐 이런 동기가 아니라 그 동기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동기만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에서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화가 났을 때 다스릴 수 있고 불안할 때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내 마음을 좀 성장시키고 싶다 하는 동기. 내가 100년 안팎으로 살다가는 이런 그 이 몸과 마음이라는 아바타를 받고 이 지구에 왔는데 한정된 삶이잖아요. 한정된 삶. 이 한정된 삶이란 것을 자각하는 것도 매우 동기를, 욕구를, 건강한 욕구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서양에서는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그 경구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늘 살면서 죽음을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게 돼요. 늘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걱정을 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욕구, 진짜 뭐 경박스럽게 부자 되세요 이런 욕구가 아니라 그런 덕담이 아니라 정말 잘 사세요. 정말 제한된 삶입니다. 유한한 삶입니다. 이 지구에서 이 몸과 마음이라는 아바타를 받고 와서 다 누구나 제한된 삶을 살다 가게 됩니다.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수명 동안에 정말 내가 잘 공부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분명히 내셔야 됩니다. 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늘 접하는 광고, 특히 우리가 접하는 많은 그 자극들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욕구를 자꾸 활성화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욕구를 자꾸 세우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욕구를 세우면 세울수록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동기가 조화롭게 추구돼야 되는데 그런 물질적인 동기를 자꾸 활성화하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욕구, 가치 있는 동기를 잊어버리게 돼서 결국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에 임종의 상태에 왔다고 해봅시다. 임종의 상태에 왔을 때 내가 뭘 후회할 것인가? 돈을 많이 못 번 거? 뭘 후회할까요? 지위를 많이 못 가진 거? 아니면 내 옆에 사람과의 따뜻한 나눔일까요? 아니면 나에 대한 이해일까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핵심적인 것은 동기입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하는가? 내가 정말 내 분노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분명히 갖고 있나? 또 넓은 의미에서는 분노를 표현하는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분명한가? 그 욕구가 있다면 좋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좋은 강연도 많고 책도 많습니다. 욕구가 핵심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좋은 동영상 매우 많습니다. 책도 매우 많습니다.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하나하나 그 욕구를 충족하는 스트레스조차도, 분노조차도 흥미있게 다가옵니다. 왜? 내가 분노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분노를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분노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에도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화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나겠지만 자꾸 하시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공부할 수 있는 순간이 왔구나. 내가 평화로울 때야 너그러운 사람이죠. 내가 화날 때, 겨자씨도 꽂을 데가 없을 만큼 마음이 좁아졌을 때, 그때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욕구가, 동기가 핵심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도처에 있는 많은 좋은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욕구가 충족되는 그것을 경험하니까 늘 그 즐거움이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